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생각보다. 내일 모레가 설이라서 거의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134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닌가? 어디예요? 136조 등기소. 네, 등기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이걸 보시기 전에 등기의 개념을 좀 보죠.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등기소를 얘기하겠다는 건데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한 끗 차이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등기관. 그렇죠.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는 셋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요, 지방법원. 왜요?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도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이라는 법원도 등기과,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이러한 등기과, 등기계를 두고 있는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때 이 등기소에 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할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어떤데요?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담당. 그래서 관할 등기소라 하면 담당 등기소라는 뜻입니다. 담당 등기소. 그러면 이 담당 등기소, 관할 등기소는 어디서 담당하느냐? 어디서 관할하느냐? 둘째 줄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부동산이 있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여기서 담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는 문구가 있죠. 보통 시군구마다 하나의 등기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시군구마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존재한다. OX, X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보통은 시군구마다 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관할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할의 지정 일단은 굉장히 쉬운 내용만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이쪽은 A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A라는 시예요. 여기라는 B라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 A라는 시는 A라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시는 B라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군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아니요. 시군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바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 시가 쪼개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동이 되겠죠. 동. 맞습니까? 이 시가 쪼개지면 동이 될 겁니다. 동이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 맞나요? 그렇죠. 이 지번부여 지역이 쪼개진 것이 뭡니까? 이 지번부여 지역이 또 쪼개진 것이 뭐예요? 필지. 맞습니까? 필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이 또 쪼개진 것이 동이 쪼개진 것이 필지예요. 그렇다면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 토지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한 동의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두 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한 필지, 이쪽에 한 필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사람이 자신의 두 필지 토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양쪽에 걸쳐서 양쪽 등기소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양쪽 시에 걸쳐서 한 동의 건물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데 갑은 A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B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겠죠.
따라서 A 등기소도 관할하고 B 등기소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상급의 지법에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니네가 처리하라고 이렇게 상급의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A 등기소 담당하고 B 등기소도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장이어야 돼요. 따라서 공통의 상급의 지방법원의 장이 네가 담당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법원의 속성이 뭐냐면 알아서 법원에서 뭘 처리하는 건 없어요. 이걸 법원의 수동성, 소극성이라고 하는데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 갑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네가 담당하라고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관할의 지정의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방법원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죠. 법원.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출하든지 여기에 제출해야 돼요. 무엇을? 신청서는 관할의 지정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양쪽 등기소 중에서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그러면 이쪽에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보냅니다. 송부하게 돼요. 송부한다는 얘기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이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양쪽에 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 양쪽 등기소 중에서 한 군데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관할의 지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건물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좀 기억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관할의 지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관할의 지정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 알아서 법원이 처리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요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방법의 기억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 나와 있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밑줄 치죠.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양쪽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밑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관할의 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위는 맡길 위자예요. 임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사무를 맡긴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사무를 맡기는 거. 여기에 이쪽은 A 등기소가 관할하는 A시입니다. B라는 시예요. 여기는 A 등기소가 담당을 할 테고 여기는 B 등기소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A시는 신도시예요. 여기는 B시라기보다는 B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라서 인구가 30만입니다. 여기는 농촌이에요. 인구는 50명.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등기소장으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발령 나고 싶으셔요? 네? A 등기소, B 등기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반영되겠죠. 네. 돈을 좀 벌고 싶다면 이쪽으로. 일이 많을 테고 뒤로 들어오는 것도 많겠죠. 그렇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이쪽으로. 맞습니까? 그렇죠. 등기소에 가서 점심만 먹고 오겠죠. 네. 거의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평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을 등기구획이라고 불러요. 등기구획. 구획을 정해서 이쪽으로 다 임무를 맡기더라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평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등기구획을 정해서 다른 쪽으로 임무를 맡기는 거.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이 관할의 위임이라고 얘기하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맡기는 것 이것은 관할의 위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등기구획을 정해서 전부 또는 그 구획의 일부에 대한 모든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 이게 관할의 위임인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은 관할의 위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정 등기사무에 관한 임무만을 맡기면 이거는 부조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관할의 위임 보시면 둘째 줄에 보시면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전부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구획의 전부, 등기구획 전체에 있는 부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구획 일부에 있는 모든 부동산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게 관할의 위임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넘긴다면 이는 관할의 위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그 밑에도 나와 있죠.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등기, 이건 여러 번 했죠.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가 돼야 되는데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실행된 등기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한 말소 기억나십니까? 29조 제3호부터 29조 제11호까지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도 각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이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의 등기는 둘째 줄에 당연무효, 그 밑에 보시면 직권말소 하나 더 써놓으시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되셔야 된다고 했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밑줄 하나 치죠. 둘째 줄에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 밑줄 치시입니다.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그 옆에 보시면 넘겨주는 조치. 그래서 변경, 관할의 변경 사유가 있는데 등기소가 신설이 된다든지 또는 등기소가 폐지된다든지 또는 관할의 위임이 있다든지 위임의 해제가 있다든지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관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이 변경이 될 때는 그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당연히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이 문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처리 정지 나와 있는데 정지 여기는 A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A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등기사무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대법원장은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지역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발했다면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서 이 일정 기간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라 이게 불확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3월, 5월, 6월, 1년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는 겁니다.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요. 왜? 대법원장이 정지할 것을 명령 내렸으니까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몇 호 위반입니까? 29조 제2호 위반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 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한다는 거,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은 불확정 기간이라는 거,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간이 딱 정해질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실행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직권 말소할 수 있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나와 있는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이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당연직 등기관, 그 다음에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굽니까? 등기소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계장님 이런 보직 발령을 맡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되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당연직 등기관, 자동 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정직 등기관은 4급 법원 공무원,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했죠. 특히 지정권자가 누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법원장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도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지정권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군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정등기관은.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이게 뭡니까?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등기관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이 등기관은 두째 줄 보시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멋대로 지가 처리하고 싶은 등기를 먼저 처리할 수는 없고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보통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순위도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순위번호라는 것은 동일한 구, 즉 갑구, 을구에서 순위번호가 이렇게 일렬적으로 내려오죠. 따라서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때는 접수번호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에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 보시면 식별부호라는 문구 있습니까? 식별부호.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종이로 된 등기부를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카드식 등기부라고 불렀는데요. 이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한 다음에는 등기를 마친 다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걸 교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옛날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등기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다음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부호가. 이걸 식별부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별부호를 코드번호인데 이 식별부호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 식별부호를 기록합니다. 식별부호가 기록이 되면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식별부호. 그 다음에
등기관은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등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뭘까요? 등기사무. 등기사무를 등기관이 처리하겠죠. 또한 일반 행정사무도 처리합니다. 당직 쓰는 거, 이런 거, 서류 작성하는 거, 이런 일반 행정사무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사무만큼은 누구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사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사무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따르지 않습니다. 등기사무에서만큼은. 그런데 이 행정사무만큼은 상급자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당직 쓰라고 한다면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정사무만큼은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둘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4번을 보시면 등기관은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처리자가 책임을 지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이런 문구가 있죠. 등기사무에서만큼은 뭐라고요? 독립된 관청이라는 겁니다. 독립된 기관이에요. 어느 누구의 지시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사무만큼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게 그 의미예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은 나중에 보시고 이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건물과 토지. 건물과 토지. 따라서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건물 등기부는 공시기능의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눠서 작성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뭘까요? 집합건물 등기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등기부는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다만 등기부는 요건 출제되지 않고 요것도 출제되지 않고 요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실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의 공시기능도 있고 건물도 공시하고 토지도 같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등기부라서 출제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보통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표제부. 그렇죠.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정보를 기록하는 을구.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도 일반 건물 등기부도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구성이 특이합니다.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를. 그래서 139쪽을 보시면 일반 건물 등기부, 일반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등기부의 종류는 두 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잊을 주셔야 되죠.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등기부의 편성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두 번째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 표제부 및 각구는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겠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 건물마다 두고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에는 표제부만을 든다. 요거 밑줄 치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집합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그린 건데요. 아파트.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라는 아파트입니다. 1001동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를 써요.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불러요. 이때 이 천일동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천일동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먼저 전유 부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지금 천일동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된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 건물. 요 한 개를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천일동에는 구분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존재할 겁니다. 이 9개의 구분 건물이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습니까?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천일동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구분 소유권자가 이 구분 건물 중에서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 주택법에 의한 표현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용 면적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그게 우리 직권법,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하면 구분 건물, 즉 구분 건물은 공용 부분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용 부분이. 그리고 이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실까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그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상 독립성,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용할 때 독립적으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은 먼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면적은 어디다 기록하죠? 표제부에. 그래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있어야 됩니다. 전유 부분에는. 또한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야 될 갑구도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자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트라고 할 때 이 집합 건물에는 이 세트가 몇 개가 존재하겠습니까? 9세트가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9세트가 존재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되셨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민법에서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뭐가 있을까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구조 자체가 9명의 구분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요 갑이 구분 소유권자 중 한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면적도 존재할 수 없겠죠. 값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특정되지 않겠죠. 따라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없겠죠. 따라서 갑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을구는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구들은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요 두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런데 규약이나 또는 이 규약에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정증서로 규약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여기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1억 원씩 각출해 갖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러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공동 소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2층짜리 건물을 상가로 분양할 수 있겠습니까? A에게, B에게. 상가로 분양할 수 있겠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다 갖췄다면 상가로 분양해서 여기다가 가게를 낼 수 있을 겁니다. A, B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9명의 소유자가 규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했다는 겁니다. 규약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는 관리사무소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노인정으로.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부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공용 부분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의 대표 주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먼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겠죠. 따라서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소유권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소유권자는 9명이 다 소유권자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는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당 잡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해요. 그렇다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갑구을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다만 표제부 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등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특이한 게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용은 어떠한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까? 공용 부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공용 부분인 구조상 공용 부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겠죠. 따라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다시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고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고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썼어요. 등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그래서 세 개의 용어로 사용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구조성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표제부에. 이유는 표제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입니다. 민사특별법에서도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표제부에. 표제부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에 관한 등기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소유권자가 신청해 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1월달에 할 내용은 2월달에 할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네. 단독 신청이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다 어려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거 맞다고요. 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어쩔까요? 규약이 폐지가 됐다면 원상태로 복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전환됐으니까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규약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힌트, 표제부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갑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을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깨끗한 부동산이면. 하지만 갑구는 있어야 돼요. 왜?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소유권 취득자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갑구를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네? 보전 등기. 그래서 갑구 1번에는 소유권 보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자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내용들은 민법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세 개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급의 문제. 하긴 등기법은 하급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다 중상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실 건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양심이 있어서 세 번째는 2월 달에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건 아파트를 그린 것이고요. 자이 아파트 1001동을 그린 겁니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분 건물. 그렇죠. 공용 부분이 포함된 개념은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빠진 개념은 전유 부분. 그렇죠. 이 303호 구분 건물인데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을 겁니다. 이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자. 이 구분 소유권자가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 건물도 건물이죠.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는 없겠죠. 토지 위에 붙어 있죠. 따라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대지 사용권은 값만 갖고 있겠습니까?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값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은 9명 중에서 1명이니까 비율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비율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OX, X. 뭐로 결정합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평수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똑같다면 값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얼마이겠습니까? 9분의 1이 될 겁니다. 면적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면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대지는 토지라고 했죠. 기초가 되는 토지. 그렇죠. 기초가 되는 토지예요.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첫 번째 토지 소유권. 요 토지의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 토지의 전세권. 지역권은 빠집니다. 지역권은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역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승역지, 요역지 두 토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건 저는 한 필지만 그랬죠. 물론 여기도 두 필지가 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 필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 이 네 개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점유 사용권이라는 대지 사용권도 있어요. 점유 사용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은 아니고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점유 사용권. 점유 사용권. 그렇죠.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에도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월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소유권 9분의 1씩 구분 소유권자가 쭉 갔겠죠. 9명이. 맞습니까?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을구에 지상권 9분의 1씩 쭉 갔겠죠. 9명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부의 전원이 기록이 될 테고 9분의 1씩.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대지 사용권이 전원이 9분의 1씩 기록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천일동이 일단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천일동이 일단 보일 텐데 천일동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되는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일동은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일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한 명 따로 있습니까? 없죠. 별도의 소유자는 없죠.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죠.
따라서 갑구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일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그럼 천일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 등기만 가능할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1호를 보시면 101호 전유 부분은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101호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2호도 마찬가지겠죠. 102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도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9세트가 있죠. 9세트가 여기는 302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도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03호도 마찬가지로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아까 귀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있다고 그랬죠. 귀약성 공용 부분 표제부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여기다가 배치시키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한 거예요. 귀약성 공용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표제부만.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예요. 전체가. 그러면 천일동 등기부는 이거 맞습니까?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니까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을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천일동 등기부는 이거니까. 303호 등기부도 이거겠죠. 왜냐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니까. 그러면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서 이거를 천일동의 등기 기록도 이거, 303호의 등기 기록도 이거, 101호의 등기 기록도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둘 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보통은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혼용해서 써요. 이때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법적인 건물은 몇 개겠습니까? 네, 법적인 건물은 여기서 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요. 소유권자를.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법적인 건물은 몇 개겠습니까? 9개입니다. 부동산은 몇 개라고요? 9개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등기 기록은 몇 개일까요? 네? 제가 14초 전에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는데 법적인 등기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법적인 등기부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등기부라니까요. 한 개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 그러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비추신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 등기기록은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실질로 판단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보통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한 세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한 세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실질로 판단한다면, 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로 판단한다면, 그 안을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 실질로 판단하면 이 보통의 등기 기록을 구성하는 세트가 몇 세트가 있는 겁니까? 9개가. 그러면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즉 형식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실질로 본다면, 그 안을 살펴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도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등기 기록에 공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 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등기 기록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라고 불러요. 이때 요 303호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이때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먼저 뭘 확인해야 될까요? 등기 기록 띄워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 기록을 띄워보는 방법은 열람은 눈으로 보는 제도를 얘기해요. 이 열자 안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등기 기록을 눈으로 보는 제도, 열람제도.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 기록을 확인할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이 확인해 봐야 될 등기 기록은 이거 전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을이 확인해야 되는 등기 기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을 사는 거니까 303호에 대한 내용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303호에 대한 표제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왜냐면 보통 매매대금은 면적 갖고 결정이 되죠. 30평과 50평이 금액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확인해야 되니까 표지여부 띄워봐야 될 겁니다. 진짜 갑이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갑구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저당 잡힌 아파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구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03호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천일동 안에 있죠. 따라서 공용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돼요. 공용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천일동 표지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에서는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이게 한 개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이게 참 웃기게 되죠. 존재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할 때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전체가 존재할 때는. 그런데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한 개의 등기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존재할 때와 공개가 될 때의 등기기록의 구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이하니까. 존재할 때는 전체가 한 개의 등기기록이고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을구만 한 개의 등기기록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더.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동시에. 그렇다면 303호를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갑이 예를 들어서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분양받아서 기쁜 나머지 갑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니까 직거니까 직접 신청하겠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갑은 303호만 신청하면 됩니까? 나머지도 신청해야 되겠죠. 뭐를? 표제부를. 맞습니까? 나머지 표제부는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은 나머지 표제부도 신청을 할 테고 표제부 등기도 신청할 테고 나머지 표제부는
나머지 표제부는 분양을 받은 자가 따로 있겠죠. 맞습니까? 분양을 받은 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직접 신청이 아니라 이는 대위 신청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신청돼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확실히 안 돼도 될 듯 말 듯은 하십니까? 네, 그 정도만 되면 돼요. 될 듯 말 듯. 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되셨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표제부는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는 일반 건물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달리 이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와의 차이점입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 이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건물.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요. 건물. 토지와 건물을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건물이죠.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그렇죠. 따라서 이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까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건물 등기부나 일반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와 달리 건물 등기부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라고 한 30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30분 오래 지났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아래쪽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쪽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이건 천일동 등기부 표제부죠. 따라서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한동, 천일동 건물 이것과 대구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거겠죠. 맞습니까?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 이 하단부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지라고 했죠. 그렇죠.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따가 대지권이 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이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여기에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요 하단부에는 303호 표제부 하단부에는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303호와 대구관계를 이루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거겠죠. 요게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표시. 다시요.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렇다면 요 아래쪽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요 하단부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와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단어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까? 뭡니까? 대지권. 맞습니까? 따라서 요 아래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대지권 등기. 만약에 여기에 빈칸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빈칸으로. 그렇다면 303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가 들어간다고 했죠. 303호. 맞습니까?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 303호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303호라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는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을도 303호 소유자니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됩니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지 사용권 9분의 1이 을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을은 303호도 취득해야 했지만 되고 대지 사용권도 취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갑에서 누구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을로. 구분 소유권자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즉 대지권 등기는 소유권이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건물 등기부. 맞습니까?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토지 등기부. 소유권이라는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에 대한 권리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게 돼요. 되셨죠? 따라서 여기에 기록되기 전에를 이걸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즉 토지 등기부에 이 대지사용권이 9분의 1이 기록이 됐을 때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는 등기가 아까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여기에 기록이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까?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의 일체성. 어렵죠? 네. 그 말이 똑같은 말을 왜 자꾸 할까? 그런 생각. 네. 이것도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만 해요. 네. 워낙 중요하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10월달까지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내용이.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일단은. 네.